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농지 경매 두 번째 시간입니다. 79페이지 교재. 때로는 농업법인이 유리하다. 제가 이렇게 썼는데 예전에 이제 우리 수강생들께서 교수님, 농업법인으로 만드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개인으로 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했는데 어느 게 좋다고 할 수가 없이 개인이 좋을 수도 있고 농업법인이 좋을 수도 있었는데 제가 지금 처음에는 그 농업법인이 좋은 경우가 많았었어요. 보면 가장 그 처음에 좋았던 것이 뭐냐면 농지를 사서 농업법인으로 샀지 않습니까? 사서 팔을 때 농지로 팔지 않고 법인을 팔아버렸거든요. 그러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안 내고 법인에 대한 그 저기 주식에 대한 세금만 나왔었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법인으로 그렇게 투자하는 거를 지금 법으로 많이 금지를 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농업법인이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투자의 목적으로 법인 만든다 그러면 좀 불리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거는 그 옛날 얘기라는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지 육성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데 그 지원해 줄 때에 농업법인을 만들었고 농업법인을 만드는 것을 지원해 주게끔 만들었는데 이 지원한 법률은 농업경영체 등록에 정부에서 농업 농촌에 관련된 융자나 보조금이나 보조를 받는 사람은 농어촌 농업경영체를 정보를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 놨었는데 지금은 내가 농업인이라고 하려면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있어야 돼요. 농업법인도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있어야 되고 개인도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됐으면 농업인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농업법인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목적이 아니라 농지를 사서 개발을 해서 파는 사람들이 이 농업법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일부가. 언제 2021년도 8월 17일 날에 없던 것이 생겼습니다. 이게 본조 신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에는 없습니다. 교재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런 법이 생겼기 때문에 이 법이 생긴 걸 제가 따로 올려놓은 겁니다. 19조의 5 부동산업의 금지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제22조 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삼에 의한 부동산업 여기서 부동산업이라고 하면은 개발, 임대 이게 뭐예요? 부동산업인데 영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또 보면은 만약에 농업법인이 농지를 사서 개발을 한다든지 임대를 줘서 수익을 올린다고 할 때는 그 수익금은 과태료로 내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업법인을 잘못 만들어서 잘못 개발을 한다고 할 때는 법에 의해서 마진을 그 뭐라 그럴까 과태료로 낼 수 있게끔 금지하는 겁니다. 보면.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하는 건 금지하게끔 법이 생겼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법인은 크게 조합법인이 있고 회사법인이 있는데 조합법인은 조합법에 의해서 운행되고 회사법인은 여러 가지 법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야? 주식회사를 가지고 제가 얘기해서 여기 보면 조합법인과 회사법인의 차이점을 다 만들어 놨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농업인이 조합법인은 농업인이 5명 이상 돼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 같은 지역에 딸기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 그러면 딸기 농사를 짓는 사람 5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조합법인을 만들게끔 되는데 여기서 의결권은 딸기 농사를 짓는 사람이 5명이 모였는데
3명은 1000평을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2명은 10,000평을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1000평 3명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렇게 하자 하게끔 되면 사람 수에 따라가는 거예요. 조합수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면적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는 농업인이 한 명 이상, 이사진 중에서 한 명 이상이 농업인이 돼야지 농업회사 법인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출자 지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크게 보면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조합법인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고, 주식회사 농업법인은 일반 사람들도 이게 혼자서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 농업회사 법인인데, 지금 어떤 분이 저한테다가 이제 그 농업회사 법인을 어떻게 만듭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회사 법인 만드는 거는 일반 주식회사를 만드는 거나 농업법인 주식회사를 만드는 거나 방법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른 게 하나가 있다면은 이사진들 중에서 한 명이 농업인이 된다는 것만 다르지, 나머지는 일반 주식회사가 만드는 거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점이 있다면은 회사를 만들 때에 정관이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그 정관이 농업법인이 조금 다르죠. 이 정관을 처음에 이거를 국가에서 장려했을 때 이 정관을 만드는 것을 샘플로 만드는 것이 있는데, 저는 이게 오늘 한 페이지만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교재에 보게끔 되면 정관이 전부 다를 제가 샘플을 만드는 걸 전부 다 실어놨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만 고치면은 정관 만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옛날에는 주식회사를 만들라고 했을 때는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저런 자본금도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본금 없이 그 농업법인 회사를 만들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농지를 그 농업회사법인에다 출자를 해도 됩니다. 그런 면으로 이제 좋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걸로는 농업법인이 유리한데, 그것을 농사를 짓는 목적이 아니라 개발해서 팔려고 할 때는 불이익을 주게끔 법이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농지를 개발해서 팔려고 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투자하는 건 조금 좀 심각하게 다시 한번 재고해보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3페이지입니다. 103페이지를 보시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농지는 처음서부터 무조건 농사를 지어야지 되는 겁니다. 농사를 안 져도 되는 건 뭐 예를 들어서 상속으로 농지를 받았다 이러면 농사를 안 져도 되고 농지증 없이도 등기 이전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정식으로 내가 농지를 샀을 때는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서 농지를 취득하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얘기는 조건은 뭐 내가 농사를 짓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짓겠다고 해놓고 농사를 안 짓는다,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농사를 안 질 때는 강제로 농지를 처분하게끔 법이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분뿐만 아니라 먼저 번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농사를 안 짓는 농지를 다른 사람을 시켜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도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농사를 짓게끔 만들어 놓고 현재 농지 주인에게는 매수 청구해서 팔아라 하고 나고, 팔을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매길 수도 있게 법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농지를 사면은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03페이지 보시게끔 되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는 매년 9월달부터 11월달 사이에 농사를 어떻게 짓고 있는가 이거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농사를 짓고 있지 않으면 공시지가 20%를 팔을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농지를 갖고 있으면서 농사를 짓지 않아서 강제로 팔게끔 할 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고 있으면은 담당자가 그거를 팔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를 소유한 농업법인이 설립 여건에 맞지 않게 되고 나서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농사를 짓지 않는다든가 취득한 자가 해당 목적 이용하지 않게 됐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나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맨 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고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팔을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내기는데 자, 그 내용을 이렇게 합니다. 제일 먼저 담당 공무원이 가서 봤더니 농사를 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안 짓고 있으면은 먼저 그 농지 주인에게 청문을 보냅니다. 청문은 뭐냐면 네가 면읍동 사무소에 나와서 농사를 안 짓는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라 하고 청문을 보내게끔 됩니다. 그러면은 와서 청문,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이유를 대라 이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했 정당한 사유, 다시 말하면 내가 공직에 취임을 했다든지 또는 뭐 병영으로 뭐 군에 입대를 했다든지 그다음에 뭐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해서 다쳤다든지 이렇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괜찮지만은 아무 정당한 사유가 없이 농사를 안 졌을 때는 청문회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게끔 되는 것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 물어보게끔 하는 것을 청문이라고 청문 통지서가 나갑니다. 나와서 대답하라. 그러면 내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공직에 취임했다든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뭐 군에 입대를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농사를 못 짓는지 해외를 지금 뭐 어디 뭐 일 있어서 나갔다 왔다든지 이렇게 정당한 이유가 없이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은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농사 지을 거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게 농사를 짓겠습니다. 왜 못 졌습니까? 바빠서 못 짓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농사를 짓겠습니까? 예, 짓겠습니다. 하고 짓겠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때부터 1년을 기다려서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지 않는지를 보고 끝내고 만약에 그 다음에 짓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농사를 안 짓을 때는 이행강제금이 나가고 그 강제를 어떻게 한다? 그 농지를 팔게끔 만듭니다. 근데 농사를 안 짓고 있다가 왜 안 짓느냐 해서 바빠서 못 짓는데 이제부터 짓겠습니다 하면은 그러면은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짓고 있을 때는 3년 동안을 계속해서 짓는지 않는지를 보고 3년 동안을 지날 때까지 다 농사를 계속해서 짓고 있을 때는 그동안 농사 안 짓던 거를 용서를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농사를 왜 안 짓냐는데 바빠서 못 짓습니다. 내년 짓겠습니다. 네, 짓겠습니다. 했는데 또 안 짓잖아요. 안 지면 그때는 그걸 어떤다? 강제로 팔으라고 매수 청구가 나갑니다. 매수 청구하고 팔을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20%씩 나가요. 공시지가의 20%입니다. 자, 그러면 그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아, 나는 이 땅을, 농지를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고 있습니다. 안 팔리는 게 내가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안 팔고 있다, 못 판다고 할 때는 그러면은 농어촌 공사에다 맡겨서 팔아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농어촌 공사에다가 팔아 주십시오 하고 맡기면 안 팔려도 이행강제금은 안 나갑니다. 농어촌 공사에다 맡기면. 그러면 농어촌 공사에서 그 땅 주인을, 농지 주인을 대신해서 팔아주지 않습니까? 팔아주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격이죠. 얼마에 파느냐인데 가격이 뭐냐면 가격은 공시지가가 있고 감정평가가 있죠. 두 개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어촌 공사에서 팔아줄 때
공시지가가 얼마인지를 보고 감정가가 얼마인지를 봅니다. 봐갖고 공시지가가 감정가보다 낮으면 공시지가로 팔고 감정가가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공시지가로 판다. 그러니까 가격이 공시지가가 있고 감정가격이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팔아줄 때 물로 팔으면 공시지가와 감정가에 더 낮은 가격으로 내놓습니다. 그래도 안 팔리면은 이행강제금은 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안 팔린다고 안 팔고 있으면은 1년에 20%씩 뭐에 공시지가의 20%씩 이행강제금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보면은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나가고 그 다음에 그 강제로 매수 청구를 하게끔 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담당자한테 송달이 돼야 되는데 그 송달이 제일 먼저 총무중심 송달입니다. 왜? 나와서 뭘 해라? 설명을 해라. 왜? 농사를 안 짓고 있으니까 나와서 농사를 안 짓고 있는 거를 답변을 해라 해서 청문 통지를 보냈는데 소재 불명으로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면 특별 송달도 하고 일반 경매와 같이 그 거기에 있는 그 집 주소를 띄어서 다시 주민등록 대인으로 다시 보냅니다. 그러는데도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을 한다. 이렇게 공시송달하고 송달한 걸로 간주하고 그때부터는 뭐 20%씩 이행강제금이 나가게끔 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저한테 와갖고 이렇게 하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외무부에서 근무합니다. 근데 8년 동안을 프랑스에서 근무를 하다가 얼마 전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한국에 와서 오래간만에 고향 땅을 가봤더니요. 그 땅을 다른 사람이 사갖고 다른 사람이 집을 줘놓고 살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기한테 연락 통장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자기 땅이 뭐야? 다른 사람이 땅 주인인데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하고 물어보는데 그게 이런 일이에요. 농지인데 농사를 안 지었죠. 그러니까 뭐야? 와서 농사를 안 짓는 거 청문해라. 보냈는데 그 사람 외국에 있다 보니까 답변을 못하고 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어떤다? 이행강제금을 매겼는데 이행강제금을 계속해서 4, 5년 동안을 계속했는데도 안 내고 답변 없으니까 그걸 뭐야? 공매로 넘겨서 공매로 집어넣다 보니까 공매에서 낙찰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어쩐다? 사서 그걸 뭐야? 집을 짓고 있다 보니까 8년 만인가 뭐 들어와서 봤더니 자기 땅이 다른 사람이 주인이 돼서 집을 지어놓고 살고 있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농지에서는 농사를 안 지면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으면은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강제로 농사를 짓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을 청문해서 불러서 왜 농사를 안 짓느냐고 농사를 짓게끔 할 수가 있고 그래도 농사를 안 짓게끔 되면은 팔으라고 하고 팔지 않으면 농어촌 공사를 통해서 팔게끔 하고 팔지 않으면은 농사도 안 짓면서 팔지도 않으면은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매길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법에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농사를 안 짓을 때 문제지 농사를 지으면 문제가 없잖아. 농사를 짓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왜냐하면 연생 식물을 지어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가서 좀 힘들면 연산홍 사다가 심어놔도 지가 혼자서 잘 자라잖아. 연생 식물이라도. 하여튼 농사는 지어야지 된다는 얘기죠. 우리 수강생 한 분이 홍천에다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짓게끔 해서 농사를 이제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은 거를 그 공무원이 와서 봤는데 풀을 안 내주다 보니까 그 공무원이 와서 보고 이게 농사를 지은 겁니까? 그러더래.
풀이 이만큼 있고 그 안에 뭐니까 아니 그 안에 보십시오 거기 뭐 농사 짓고 뭐 있습니다. 그래서 바빠서 내가 풀을 못 뽑아서 그렇죠. 농사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더니 그래도 뭐 짓긴 짓는 거네 하고 그것도 짓긴 짓는 풀을 안 맺지만은 정식 농작물을 심었으니까 농사를 짓는 건 짓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낫게 해서 농사를 어떨 때 반드시 농지를 사면 지라는 얘기입니다. 짓는 게 맞죠. 법이 그렇게 돼 있으면 법대로 해야지 되는 게 맞습니다. 자, 파트 3입니다. 이번에는 나도 농지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돈만 있으면 농지 사는 거는 지장이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법 6조에 따르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을 일부 허용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자,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할 때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교나 공공단체 또는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이런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농업인이 아니라도 주말 체험 영농으로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아버지가 고향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게끔 됐을 때는 그때는 그 농사를 짓지 않아도 그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가 농업 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해서 소유하는 경우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무슨 얘기냐면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지법에 의하면은 8년 이상 농사를 지었으면 그 사람은 그 농지를 산 것에 대해 의무를 다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8년 농지를 사서 8년 이상 농사를 짓던 사람이 나 이제 아들 집에 가서 사느라고 농사를 못 짓겠다 하더라도 그 농지를 그대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그대로 소유해도 아까 얘기했던 이행강제금이든지 강제로 팔게끔 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농사를 짓기만 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하는 거야 이거.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농촌진흥공사나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등이 담보농지를 취득해서 소유하는 경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농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줬다고 가정하십시다. 빌려줬는데 그 빌려간 사람이 그 빌려간 집을 그러니까 이자도 갚지 않고 원금을 갚지 않으면 할 수 없이 그 금융기관에서 농지를 경매로 집어넣게끔 되면 신청하는 겁니다. 팔아서 운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 농지가 바로 팔리지 않아서 은행에서 손해를 보게끔 됐을 때는 은행에서 자기네들이 농사를 안 짓더라도 그 농지를 자기네들이 다시 사서 갖고 있다가 적당한 가격에 제3자한테 다시 팔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것이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 NPL 회사를 통해서 그 농지를 갖고 있던 걸 뭐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저당권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을 팔고도 살고 있고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가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이렇게 되는데, 농지 전용 협의를 마쳤다는 얘기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을 때는 그 농지증 없이도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또 농지증을 그런 경우에는 농지증을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 보게끔 되면 일반 농지를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것도 여기 들어가지만은, 우리 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지목에 도시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이죠. 근데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을 빼놓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만들겠다, 공업지역으로 만들겠다, 상업지역으로 만들겠다 하고 이미 전용하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거지역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업지역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이거 보면 농지증이 없이도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개발한다고 할 때도 농지전용 허가를 마친 농지로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이 갖고 있던 농지를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나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결정된 농지나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농지인 경우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가 농업지역 진적 밖의 농지 중 최하단부까지 평균 경사리 15% 이상인 영농여건 분리농지.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라고 하더라도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할 때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도 다르게끔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없이도 누구든지 소유할 수 있는 농지라도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외에는, 이 사람들 이거 외에는 전부 다 반드시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12페이지입니다. 농지의 위탁경영, 임대차, 사용대차. 농지의 위탁경영, 내가 돈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농사일을 시키는 거죠. 임대차, 내의 농지를 빌려주는 거죠.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겁니다. 사용대차, 내 농지를 돈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빌려주는 겁니다. 즉, 여기 지금 112페이지는 농지는 반드시 주인이 농사를 지어야지 된다고 하는데, 일부는 위탁 경영을 할 수도 있고 임대차를 줄 수 있고 사용대차도 줄 수 있게끔 법이 바뀐 겁니다. 그럼 언제? 위탁 경영은 제일 먼저 병력법에 따라 징집되는 손실된 경우, 그거는 내가 농지를 갖고 있는데 내가 군에 갔다, 입대했다, 그때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농사를 지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내가 농사를 짓던 사람인데 뭐 아들이 외국에 있다 보니까 아들 집에 가서 뭐 6개월이든지 1년 있다 와야 된다고 농사 못 지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농업법인이 청산주인 경우, 땅을, 농지를 팔아야 되죠. 농업법인이. 그러면 농사를 안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질병, 취약,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등으로 작용할 수 없는 경우. 지금 제가 무슨 농업 이게 강의를 하면서 정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이 농지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 보고
그 보면은 그 국회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신문 기자들도 이런 법을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대표적인 걸 갖고 얘기를 하자면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양산에 이제 농지가 있는데 누군가가 이 먼저 그 LH공사였던 문제 때문에 농사를 안 짓는다 뭐 하다 보니까 왜 당신 왜 농사 안 짓느냐 뭐 이렇게 지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법에 보면 공직 취임을 하게끔 되면 농지를 갖고 있다가도 농사를 안 져도 범법 행위는 아닙니다. 근데 그러는 걸 모르시는 국회의원께서 왜 당신 저기 농지 갖고 양산에 농지 갖고 있으면서 농사 안 짓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이 농지법을 잘 모르고 한 얘기가 아닌가 싶은 겁니다. 질병이나 취약, 성교에 따른 거, 농지 이용 진행 실패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제일 핵심적으로 법이 바뀌었던 게 이겁니다. 농업인이 이 노동력이 부족해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내가 만약에 농업회사를 만들었으면 내가 대표이사로서 월급을 주고서 농사일을 지키는 걸 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난 회사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 난 농지 샀어요. 농지를 샀는데 내가 힘들으니까 일당 주고 사갖고 저기 가서 뭐야? 씨 좀 뿌려주십시오. 일당 주고 씨 뿌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일당 주고 뭐야? 풀 매주십시오. 그 다음에 일당 주고 뭐야? 나는 농사는 안 짓고 뭘 하는 게 시키기만 하는 거예요. 돈 주고. 그것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다 지금. 여기 또 여기서 이제 아까 없는 것 중에서 하나는 여기 보면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 경영에서 설 수 없는데 5년 이상을 자기가 농사를 지었을 때는 그때는 뭐야?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원래는 8년 동안 농사를 지었으면 농지를 산 사람으로서 8년 동안 농사를 지었으면 자기 농지를 산 만큼의 농지 이용을 다 했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고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 농사를 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 공무원에 가서 보니까 농사를 안 짓고 있어. 이게 누군데 농사를 안 짓고 딱 조사를 해봤더니 8년 전부터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 그 주인이 그대로 농지를 갖고 있는데 8년 동안 농사를 지었다 그 다음에 농사를 안 짓도 괜찮다 이런 얘기. 근데 60세 이상 된 사람은 5년 정도만 농사를 지었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 11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농지 임대차 보호제도. 제가 느끼는 게 보면 대한민국에 농지 임대차 보호제도라는 게 생기는 게 참 내가 대단하게 느껴지는. 원래 대한민국에서는 공자 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농사를 반드시 지어야 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원칙인데 농지 임대차 보호제도라는 얘기는 자기가 갖고 있는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뭐 해도 된다? 빌려줘도 된다는 얘기는, 그리고 빌려주는 거를 법으로 보호해 주겠다는 얘기는 엄청난 변화죠 이게 뭐. 농지 임대차 보호는 우리 주택 임대차 보호과 농지 임대차 보호하고 같다고 보면 맞습니다. 자, 우리 지금 뭐라고 지금 오늘 아침에도 텔레비에 나오더구만. 전세 사기, 전세 사기, 전세 사기라는 얘기 오늘 들어보셨어요? 그럼
빌라왕 전세 사기. 저는 이게 조금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전세를 들어갈 때 전세금이 얼마인지 그 동네의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를 공인중개사만 알아. 우리 인터넷 들어가면 구민은행 들어가면 다 알아요. 다 알 수 있죠.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자체를 공인중개사가 그 전세 가격을 조정할 수 있고 부동산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전세 사기다 하는 말은 저는 사기는 알고도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서 상대편에 피해를 줬다면 사기인데, 자 1억짜리 아파트를 제가 사가지고 8천만 원에 전세 줬습니다. 전세 드는 사람도 1억 정도를 가고 8천만 원 전세가 간다고 하기 때문에 그 대충 가격이 왔다는 게 뭐 집에 따라서 층수에 따라서 7,500에 들어갈 수도 있고 8,500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집값이 떨어졌죠. 얼마로? 1억짜리가 얼마로 떨어졌어? 7천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빌라를 산 사람이 7천만 원으로 떨어질 줄 알고 전세 줬어요? 그렇지 않지 않냐 이런 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본의 아니게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예전에 그렇게, 그러니까 농지임대차가 아니라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예전에 그렇게 피해를 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다 보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어느 정부에서 만드는지 아세요 혹시? 전두환 정부에서 만들었죠. 81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었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기 전에는 전세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 만들기 전에는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이 전세보증금을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어떤 법입니까? 전세 등기를 하면 되죠. 그런데 법이 없었던 건 아니고 법이 있었는데 전세를 들어가면 채권에 속하는데 전세 등기를 하면은 물건으로 속하다 보니까 물건법 대 물건법에는 빠른 순위대로 가다 보니까 세를 들어간 사람이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있다 그러면 물건을 나중에 사더라도 같이 물건법 대 물건법이다 보니까 먼저 있는 사람이 대항력이 생긴다 하는 것이 물건법 채권법인데, 전세 등기를 하면은 채권에서 물건으로 바뀌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은 집주인이 협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세 등기를 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 집주인이 도장을 찍어줘야 되잖아, 인감도장을. 그러니까 법이 없었던 건 아니고 법은 있었는데 그 법이 뭐냐면 집주인의 협조를 받아야지 그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집주인이 협조를 안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집주인이 협조를 받지 말고 당신이 직접 계약서를 가지고 동급사무소에 가서 확정 일자를 받으면 채권이 물건으로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채권을 물건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뭐야? 주택임대차 보호의 핵심으로서 보호해 준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도 IMF 때는 그런 법이 생겼어도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다 보니까 그때도 자기 전세 보증금 다 못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때 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빌라왕이 사기왕이 돼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런 것은 뭐야? 부동산 값이 폭락하기 때문인데, 그것이 뭐냐면 예전보다 더 피해자가 많아졌다는 얘기고 소액 임차인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소액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빌라 같은 거를 여러 채를 가지고 임대를 줘서 임대사업자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임대사업자를 문재인 정부에서 없애버렸죠. 그리고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사람 전부 다 종부세를 매겼죠. 그러다 보니까 세 드는 사람보다 그 임대차, 주택 임대차법보다 앞선 뭐가 있어? 세금이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그 임대차 보호법에 세금 받는 거. 그러니까 먼저 IMF 때는 가격이 떨어져도 세금이 아니고 자기가 최선순위로 확정일자 받아서 선순위로 받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선순위로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못 받아가요. 선순위로. 왜요? 종부세 때문에, 세금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없는 그 세입자들이 종부세를 먼저 뺏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전세금을 갖다 보니까 없는 사람이 더 피해가 많아진 거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무조건 전세 사기다. 물론 일부는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전부 다를 그런 식으로 보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다고 보는 거고,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하락할 거를 몰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농지도 빌려줬는데 빌려줄 때는 무슨 법에 속하죠? 채권법에 속하죠. 그런데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는 사람은 물권법에 속하죠. 그러니까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농사를 짓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경매로 나와서 주인이 바뀌게끔 되면 농사 짓던 걸 전부 다 어떤다? 뺏기게끔 되는 거 아닙니까? 농지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농사를 짓는 사람도 보호를 해준다는 얘기인데, 농사를 짓는 사람을 보호해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땅 주인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는 농지가 아니라도 심은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시작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농사를 못 짓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 놓은 것은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락, 최소한도 비닐하우스락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럼 비닐하우스를 만든 가격을, 그 들어간 가격을 뽑으려면 최소한도 2, 3년을 농사를 지어야지 그 비닐하우스를 집어넣고 농사를 짓는 걸 뺄 수가 있는데, 비닐하우스를 깨끗하게 특수제에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1년 안에 2년 안에 주인이 바뀐다고 할 땐 자기가 그걸 못 건지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농지임대차 보호법의 핵심은 기본이 뭐예요? 3년이라는 겁니다. 3년.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지를 경매받을 때 아파트나 주택의 경매처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의무와 임대차 계약 내용을 해당 읍면 동사무에서 확인한 뒤 경매에 임해야 한다. 왜냐하면 농지를 나가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데 실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주인이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을 때 있는데,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계약서를 가지고 면읍동 사무소에다가 확정 일자를 받게끔 되면 그 농사를 짓는 것은 낙찰받는 사람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주택임대차 보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자,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매에 임할 때 농지임대차가 얼마를 됐는지는 잘 조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낙찰을 받는데, 그 이유는 자 보시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보게끔 되면, 민법에 보게끔 되면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주택은 전세를 우리가 들어가죠. 그러면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전세금을 우리가 물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전세를 들어간 사람이 얼마이고 대항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반드시 조사를 해야고 주택은 낙찰을 받아야 되지만은, 농경지인 경우에는 전세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죠? 관세라고 얘기하죠. 3년 동안 농지를 빌려줬는데 200만 원, 300만 원, 그럼 그 돈을 빌려주고 3년 동안을 그 사람은
농사를 짓는데 주인이 바뀌더라도 대항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보니까 우리는 낙찰을 받은 사람은 최악의 경우가 전세 농지에 대항력이 있다고 했을 때는 보증금을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을 그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그대로 둘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최악의 경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도라면은 우리가 조사를 해보지 않고도 농지를 투자해도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원금을 회수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금으로 물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만 내가 농사를 안 짓는 것이 최대의 상대편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밖에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관여하지 않고 입찰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 보면 24조입니다. 농지임대차보호법 24조입니다. 임대차, 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118페이지입니다. 교재. 보시게끔 되면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이게 농지임대차하고 똑같이 마찬가지죠. 아니 농지임대차,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에서 뭐야? 전입신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임도를 받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확인을 그 대장을 기록에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계약서를 가지고 면허동사무소에다 확정 입장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을 보면 제20자 1항을 제외한 임대차 기간은 뭐야? 3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3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보면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을 본다. 우리가 법이 있는데 법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어떤 종류죠? 법의 두 가지 종류. 강제조항과 임의조항. 그러니까 임의조항은 법이 그렇게 있어도 당사자들끼리 합의하면 합의한 것이 먼저 따라가는 것이 임의조항입니다. 그런데 강제조항은 당사자들끼리 합의했어도 그 합의 자체가 뭐예요? 법이 어긋나면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자기네들이 허가를 받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하고 자기네들끼리 뭘 한다 그러죠? 공증했다.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허가 자체를 받지 않게 공증을 했더니 그 자체가 무효라는 얘기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3년보다 짧게끔 2년이다 1년이라고 계약을 했어도 3년 동안 무조건 보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마찬가지죠. 강제조항이죠. 2년을 하게끔 돼 있는데 내가 우리 아들이 1년 있다가 군에서 제대로 나오면 그때는 찾아야 되니까 계약 1년만 하겠습니다 하면은 우리 임차인은 들어가는 사람은 예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요. 그냥 그걸 따질 필요가 없어. 그 1년 지났는데 나가요 그러면 난 못 나가요. 왜? 그 자체가 뭐야?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2년 미만으로 임대차 들어오는 것 자체가 뭐야? 무조건 2년 이상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평소부터 나 그 1년만 세도로 살수라고 집주인이 얘기해도 아니요 난 2년 살아야 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알았어요. 한번 그때 가서 이제 1년에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강제조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뭐야? 임대차 기간도 3년은 강제조항이라는. 여기 보시면 보시면 303조입니다. 민법.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대조차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뭐라 했죠? 그 부동산 왜? 전부에 대해라 그랬죠. 그러면 세를 들어가 있으면 집에 세를 들어가 있어도 땅도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땅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개인 주택에 전세가 들어가 있는데 건물은 경매가 안 나고 땅만 들어갔어도 그 부동산 전부 다 되기 때문에 땅에 들어간 것도 전세금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집과 땅을 전부 다가 부동산이에요. 요즘도 보면은 경매를 하는데 그거를 제가 특수 경매를 할 때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보면 땅만 경매로 나왔는데 거기에 있는 세입자가 있는데 세입자가 배상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배상 줘요. 땅만 경매가 됐어도 배상 줍니다. 정확하게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게 당사자들끼리 농지를 전세를 줬다고 등록을 하더라도 그 자체가 뭐예요? 무효라는 얘기. 파특보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이 얘기는 뭐냐면 농지연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농지연금입니다. 농지연금은 법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서 농지연금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연금에 대해서 법을 보시려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보고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대한 정보이 나와 있습니다. 법 제목입니다. 자, 농지연금을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2022년도에 농지연금에 대해서 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옛날하고 바뀌다 보니까 그 바뀐 것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내는 것을 제가 옮겨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에는 이것이 없을 거예요. 나중에 책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보도자료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제가 옮긴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걸 한번 보시면 됩니다. 농업정책전국 농지과에서 보도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제일 먼저 농지연금 가입 연령을 예전에는 65세였었는데 2022년부터 60세로 5년을 낮춰졌습니다. 개정안의 중요 내용은 농지연금 수익자 확대를 위해 가입 연령 기준으로 만 65세에서 만 얼마?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제일 핵심이 65세에서부터 60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제24조에 농지를 담보로 해서 농업인이 농사를 지면서도 자기가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지원 방법, 지원 대상자의 권리 보호, 저당권 설정 이런 것은 조금 바뀌었는데 그 바뀐 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65세에서 60세까지 바뀌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전에는 내가 사자마자 농지를 사자마자 바로 농지연금을 신청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농지연금을 신청하려면 최소한도 2년 이상은
자격에서 농사를 지은 사람이야지 그 농지에 대해서 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바뀐 겁니다. 세 번째는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때 내가 그 연금을 신청하는 농지에 3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바뀐 것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제일 첫 번째 65세에서 얼마로 바뀐 거? 60세로 바뀐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농지 연금 받을 농지를 2년 이상은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농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연금에서 30km 이내에 거주해야 되는데, 30km라는 얘기는 지역권이 다를 때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천에 사시는 분이 여주에 농지를 가지고 연금을 신청하려고 했을 때는 이천과 여주는 다른 군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천에 내가 사는 거와 여주에 있는 농지하고 직선 거리를 봐서 30km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주에 사는 사람이 여주의 농지를 가지고 연금을 받을 때는 같은 구역 아니기 때문에 30km라는 걸 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역하고 다른 구역에 있는 농지를 가지고 연금을 신청할 때는 직선거리 30km라는 겁니다. 여주에 계신 분이 여주의 농지를 가지고 신청할 때는 키로수를 안 보는 겁니다. 예전에는 5년 했었나요? 네? 예전에 농사 뛴게 5년 했었나요? 아니, 농사는 5년 이상 농사를 지은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예전에 5년 내 다른 사람 농지를 갖고 있다가 내가 바로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3년 동안은 다른 사람 농지를 갖고 농사를 지은 거야. 근데 내가 연금을 신청하려면은 2년 동안 내가 지은 농사를 반드시 짓고 나야지 그 농지를 연금을 신청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예전에는 제가 이 농지연금법이 바뀌기 전에는 농지를 그냥 경매로 낙찰 받잖아요. 낙찰 받아가지고 그냥 그걸 가지고 바로 농업인 만들고 농지연금 바로 신청했었는데, 이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농지연금을 신청하려면 2년은 자기가 옛날에 5년 동안인지 6년 동안인지 7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금을 받으려는 농지에 2년 이상은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뀐 게 세 가지인데, 제일 처음에 65세에서 60세로 바뀐 거, 연금을 신청하는 농지에 2년 이상을 경작했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신청한 농지의 연금은 내가 거주하는 곳에 30km 이내에 있어야 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변경이 된 겁니다. 나머지는 옛날하고 똑같아요. (24.7) 수국권의 보호. 농지연금을 받는 그 농지는 다른 사람이 그 농지를 압류하지도 못하고, 단순하게 담보로 제공하지도 못하고, 그 손을 못 댄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지연금을 신청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농지연금에서 그거를 담보로 잡고 연금을 주고 있을 때는 내가 중간에 빚을 져도 어떤 누구도 그거를 압류하거나 뭐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뿐만 아니라 내가 그 농지를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연금을 받으면 통장이 있죠. 연금을 받으면 통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어떤 때는 은행, 세무서에서 통장도 압류하지 않습니까? 연금 받는 통장은 압류하지 못하고 연금 받는 농지는 압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농지를 연금으로 신청하게끔 되면 압류도 안 되고 연금 받는 통장도 압류가 안 된다. 이것이 또 바꾼 겁니다. 이해가 하셨죠? 여러분이 보시게끔 되면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농지연금 포털 사이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농지연금 포털 사이트에서
농지연금이라 하고 이렇게 뭐야? 돼 있는데 옛날에는 65세 이상 이렇게 해서 이게 그대로 있는데 이 65세 이상이 60세로 지금 변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5년 또 농사 지어야 되는 건 똑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5년 동안은 농사를 짓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옛날에는 남의 땅 갖고 5년 동안 했는데 이제는 남의 땅 3년 내가 연금 받을 땅 2년 5년은 마찬가지입니다. 5년은 마찬가지인데 남의 땅 3년 내 땅은 반드시 2년. 그러니까 남의 땅 5년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으면 옛날에는 연금을 시작할 수 있는데 남의 땅 5년을 갖고 농사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2년 동안은 또 내가 연금 받을 농지를 갖고 농사를 지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연금을 준다고 하면은 연금을 나이와 그 농지의 가격을 가지고 당신은 이 농지를 가지면 얼마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연금을 받은 농지 가격이 얼마인가가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연금을 받는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냐는 거고 어떤 식으로 받을 거냐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일정 기간 동안을 받는다고 신청할 수도 있고 내가 죽을 때까지 받는다고 신청할 수도 있고 일부를 뭐 한 30%를 먼저 받고 나머지는 나눠서 받겠다 이렇게 신청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농지 연금을 받을 농지의 가격부터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뭐냐면 자 보십시오. 개별 공시지가의 뭐야? 100% 또는 감정가의 뭐야? 90%. 자, 공시지가의 몇 프로? 100%. 감정가의 90%. 그러니까 연금 받을 사람이 나는 공시지가로 해주십시오. 감정가로 해주십시오. 하게끔 되면 그 가격을 가지고 해준다는 얘기. 그러면 연금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는 것이지 농지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거거든요. 빌려주는데 무이자로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년 2%의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빌렸으면 갚아야 되죠. 갚는 방법이 연금을 받는 사람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돌아가셨으면은 상속자들한테다가 얘기합니다. 상속자들한테다가 니네가 이 연금을 받는 이 농지를 그대로 상속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고 물어봐서 상속받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농지는 그냥 그대로 상속자에게 주고 상속자들한테다가 너희 아버지가 돈을 받아간 것이 얼마인데 년 2% 치면 총 금액이 뭐 얼마다 그러니까 그 돈 내놔라 하고 꼭 자식들한테다가 어떻게 상속자들한테 그 돈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청구 금액이 얼마라고 연 2%입니다. 근데 자식들이 우리 그런 농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게끔 되면은 농어촌공사에 그거를 어떤다? 팝니다. 경매로 팔아요. 공매로 팔아요. 팔아가지고 남는 돈을 가지고 그동안에 받아간 돈과 년 2% 이자를 다 합치면 금액이 나올 거 농어촌공사에서 대준 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를 빼고 돈이 남으면은 상속자한테 돌려줍니다. 남으면은. 그런데 팔아봤더니 모자랄 수도 있죠. 모자라면 그냥 없던 걸로 땡치고 만다는 얘기예요. 남으면은 상속자한테 주고 모자라면 농어촌공사가 손해를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년 몇 프로? 2%입니다. 가격이 개별 공시지가의 100%, 감정가의 90%입니다. 제3자 소유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오빠다, 내 아들이다,
이런 내 누나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농지를 가지고 연금은 받을 수 없다는 얘기. 반드시 본인 소유이 됩니다. 또 연금의 설정이 1순위에 되지 앞에 설정이나 뭐 다른 게 가첨이나 압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싹 없애고 제일 최선순위 설정을 해야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출 이자는 얼마다? 년 2%입니다. 고정금리로 년 2%입니다. 자, 이번에는 농지연금의 장점. 부부 종신자금.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부부가 남편이 농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다 보니까 남편 이름으로 농지를 가지고 연금을 받는데 연금을 받다가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연속해서 그대로 부인이 승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무조건 그냥 승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보면은 부부가 같이 연금을 신청해서 같이 받는데 사실은 남자 이름으로 연금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금을 받았는데 상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속을 하게끔 되면 배우자한테 상속이 1.5가 가고 아들, 딸한테 111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들도 상속하고 배우자도 상속하잖아요. 이때 아들들이나 자식들이 나는 상속한다?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그 농지를 전부 다 그대로 상속하게끔 했을 때 농지연금도 그대로 상속이 된다는. 그래서 그 엄마가 그대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 엄마가 돌아가시게끔 되면 그때 그걸 전부 다 팔아서 계산을 해봐서 그동안에 받아갔던 돈을 년 2%를 계산해서 이자를 쳐서 계산해봐서 그 돈을 파는 돈이 남으면은 그 남은 돈은 상속자한테 돌려주고 모질았을 때는 농어촌공사에 손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럴 수도 있죠. 농지연금을 신청한 거예요. 신청을 해서 농지연금을 한 5년 받고 있었는데 그 앞에 개발이 되면서 땅값이 3배로 뛰었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때 가서 나 농지연금 하는 거 어떡한다? 이제 그만하게 취소. 내가 이거 팔겠다. 그러면 그동안에 연금 받은 게 얼마인지 계산해서 얼마를 내놔라. 얘기하는데 그 돈 받은 거하고 년 2% 이자를 계산해서 다시 주면은 해결이 되고 그 연금에서 어떡한다? 그걸 다시 내 걸로 설정된 거 받아가지고 해지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제3자한테 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전에도 2%였나요? 2%. 예전에도요? 아니 예전에는 조금 뭐 1점 몇 프로 뭐 이러다가 뭐 또 지금 2% 이렇게 된 건데 요거는 이 2%가 요새 금리가 또 올라가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내가 보면 그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연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일반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고정금리로 아마 그대로 2%로 적용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연금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아직 연금을 받을 만큼 나이 드신 분은 없는데 제일 좋은 게 내가 장가 가가지고 이제 집에서 돈 버는 걸 노인한테 줘야 되는데 하지 말고 그거 용돈 달라고 하지 말고 농지 하나 사드리고 그 농사 지면서 연금 받아서 세일을 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보면.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정하거나 얼마나 운동을 지가 있다가 나중에 된다? 임대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임대법에 의해서 뭐 임대할 수 있어 갖고 내가 농업회사법인에다가 뭐야? 임대를 해서 빌려주고 빌려주는 값도 받고 연금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재정 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그러면 혹시 연금 준다고 하다가 돈 없다가 안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럴 수가 있는데 이거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거기 때문에 연금 안 준다고 하는 방법은 없다 이런 얘기. 대한민국이 망하면 안 줄 수도 있는데 망하기 전에는 어떻게 한다?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연금 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 채무 상환 시 정보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자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연 2%의 이자를 적용해서 상속을 받든 그러니까 연금 받더니 돌아가시면은 다 판다 이런 얘기입니다. 팠는데 팔기 전에 먼저 상속자한테 물어봐요. 연금 받아간 돈이 얼마고 연 2%를 계산하면 얼마다. 네가 상속으로 해서 이 농지를 다시 가져가겠느냐 안 가져가겠냐 물어봐서 상속자가 그 돈 다 주고 나가 가져가겠습니다 하면은 그 돈 원금에다가 2% 이자를 줘서 주면은 되는 거고, 아니 나는 뭐 그 농지를 가지고 농사 지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알았습니다 해갖고 농어촌공사가 팔고 난 나머지의 돈은 남으면 돌려주고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어쩐다? 땡친다 이런 얘기. 재산세 감면입니다. 6억 원 이하의 농지는 농지를 갖고 있어도 농지연금을 받게끔 되면 뭐야? 재산세를 전부 다 감면해 준다 이런 얘기고, 6억 원 이하의 초과 농지는 6억 원을 뺀 나머지만 가지고 재산세를 매긴다. 그러니까 이 보면 연금의 이득을 보는 것이 뭐야? 이런 좋은 점이 5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입 요건입니다. 본인이 만 65세 이상 이렇게 되는데 이게 65세가 얼마로 바뀌었어요? 60세로 바뀌었습니다. 신청인의 농업 경력이 5년 이상일 거 됐는데 5년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이 5년 중에서 본인이 상속 저기면 농지연금 할 것을 2년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65세, 60세 요거는 그 이번에 그 농지연금이 바뀌기 전의 조건인데 바뀐 것은 60세로 바뀌었고 영농 경력이 5년은 그대로인데 내가 받을 연금 받을 농지에 2년은 농사를 직접 지어야 된다 이런.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가 얼마? 30km 이내. 제가 작년 12월 24일 날 추천했던 물건 중에서 논산에 있는 농지 하나 추천했더니 34%까지 떨어진 게 있었죠. 그렇죠? 그 34%까지인데 감정가의 90%를 가지고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내가 연금을 신청하려고 그러면 주소지가 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 무허가 건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허가 건물에도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소를 이전을 해놓고 연금을 신청하면 그거 딱 좋겠더라고 나 보니까. 그래서 그때 그 34%까지 떨어진 거를 연금용으로 하면 좋겠다는데 제가 이번에 또 추천한 거 중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추천 물건 하는 것 중에서 농지연금으로 할 수 있는 게 3건이 또 있어요. 두 번째 보면 그러니까 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감정가의 90%라는 건 엄청나게 좋은 거거든요. 며칠 전에 우리
제주도에 있는 분이 전화가 왔어. 자기가 농지연금을 좀 준비하고 싶은데 34%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럼 왜 떨어졌다고 봤더니 위에 옆에 그 밭 옆으로 해갖고 고압선이 지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34%까지 떨어졌는데 그런 걸 경우도 내가 주택을 짓는다고 할 때는 안 팔려요. 그렇지만 내가 주택을 지으면 연금을 받는다는 감정가의 90%는 받거든요. 근데 그것이 도로가 만들어지고 넓어지게끔 되면은 창고 같은 걸 지면은 그 옆에 고압선이 지나가도 창고 짓는데 고압선 지나갔다고 창고 안 들어오는 사람은 없어요. 제대로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연금으로 해도 되고 상황을 봐서 창고나 이런 거를 개발해도 되기 때문에 창고를 개발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연금으로 받다가 연 2% 이자 갚아버리고 그러면 창고를 허가를 내게끔 되면 또 수익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매에서 농지 연금으로 한다면 반가격 이하로 떨어졌다 할 때는 무조건 연금용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상당히 좋은 게 꽤 많고 감정가의 34%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거의 저는 농지 연금용으로 투자를 하라고 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할 때 여기 계신 분 전부 다 젊으신들이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사드려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아버지 농사를 지라고 그러고 그리고 뭐야? 농지연금 신청하셔서 농지연금 받아서 쓰십시오 그러면 집에서 월급 받는 것 같고 그 집으로는 뭐야? 용돈 안 보여드려도 보내드려도 그 연금 받아서 쓰시게끔 하면 되잖아요. 제 아버지가 부모가 아파서 어디를 가더라도 연금을 가지고 그대로 해서 그 뭐야? 그 보호사를 다 그대로 쓰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노인네들이 있으신 분들은 농지연금만큼 좋은 게 없어요.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습니다. 정액 종신형이죠. 가입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예전에는 99세인가 100세로 했는데 그래갖고 똑같은 가격이라 좀 많았는데 이제는 종신형으로 집어는 110세까지 붙더라고. 그리고 똑같이 하더라도 110세까지 보니까 그 금액이 좀 적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고 전후 후박형 해갖고 그래도 내가 몸이 건강해서 움직일 때 한 10년 동안은 좀 많이 주고 내가 좀 나이가 먹어갖고 이제 갈 일도 없고 둘러 있을 때는 뭐 정말 좀 적게 줘도 된다 해갖고 전후 후박형으로 신청해도 되고 일시인출형 다시 말하면 총 지급 가능에게 예를 들어서 내가 3억짜리 감정가 3억짜리 농지를 갖고 있는데 내가 경매로 살 때 대출을 받았어. 얼마? 5천만 원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선순위 5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 너가 농사를 지어도 연금은 되지 않다 보니까 일시인출형하고 30%를 먼저 주십시오 갖고 앞에 있던 설정거 들은다 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억짜리 중에서 그 30%를 받으면은 뭐 9천만 원 중에서 뭐 5, 6천만 원 먼저 받아가지고 안에 까버리고 나머지 뭐 9천만 원 받으니까 2억을 가지고 연금으로 나눠서 달라.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편한 대로 시킬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면 일시인출형이 최고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자 보십시오. 10억짜리를 34%까지 떨어지면 4억이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4억을 사가지고 내가 대출을 얼마를 받았어? 3억을 받았어. 그럼 내 돈 1억 들어갔죠. 그래갖고 이걸 갖고 연금을 신청하는 거야. 그럼 감정가 10억이죠. 10억에 90%는 9억이죠. 9억에 30%는 3억 주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대출 받은 거 그걸로 다 갚아버리고 나는 1억 집어넣고 나머지 뭐야? 그 9억에 6억을 가지고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야? 1억 집어넣고 6억에 대한 만큼의 연금을 받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으냐는 겁니다. 이게. 계산이 나오지 얼른.
농지은행 농지연금의 포털에 들어가게끔 되면은 여기에 보면은 본인의 나이와 그다음에 농지 뭐 이런 걸 전부 다 입력을 하고 물어보게끔 되면은 당신은 얼만큼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예전에 저쪽에 창원에서 강의할 때 우리 수강생 한 분이 대구에서 계신 분인데 그분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 임야가 있는데 한 20년 전서부터 농지로 쓰고 있다고. 감정 가격이 뭐 한 그 공시지가로 얼마 한 1억 5천 2억 정도쯤 됐던 것 같아요. 1억 2억 공시지가. 근데 이거 갖고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없을까 했더니 얼마나 됐냐 했더니 한 20년은 농사를 졌다 그러길래 항공사진 가지고 그 농지로 그걸 임야를 농지로 바꿔달라 그 해라 그러면 아마 바꿔줄 거다. 한 20년 됐기 때문에 사실상 농지로 지목을 임야를 농지로 바꿔달라면 농지로 바꿔가지고 농지를 바꿔가지고 감정평가했더니 그게 공시지가로 임야의 공시지가로 2억 얼마밖에 안 되던 게 농지로 바꾸고 감정했더니 11억인가 12억이 됐다고. 그래갖고 그거 농지연금 시작인데 농지연금은 저기 뭐야 상한이 300만 원이야. 그러니까 100억짜리 농지를 가지고 농지연금을 신청해도 3억이고 15억짜리를 가지고 신청해도 300만 원이에요. 근데 그분이 신청을 했더니 285만 원 나온다고 그러더라. 그래갖고 자기가 그냥 너무너무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 적이 있었는데 뭐 여러분들은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65세 정도 되신 분이 감정가 12억에서 13억 정도를 가지고 평생을 가지고 농지연금을 신청했을 때 한 3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걸로 보면 맞습니다. 한 65세 되신 분이 아무것도 아니고 종신형으로 신청했을 때에 나 죽을 때까지 주십시오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300만 원 정도, 280만 원, 300만 원 정도의 그 정도가 되더라. 그러니까 감정가에 10억 이상 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해서 65세 정도쯤 돼서 농지연금을 신청하면 기본이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받는 거죠. 자, 10분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